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사적 모임 인원 제한과 다중이용 시설의 집합 금지를 완화하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발표했습니다. 네, 국민의 30% 가까이가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상황에서 새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 백순영 가톨릭의대 명예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 모셔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네. 8명까지는 수도권에서 사적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다음 달 1일부터 14일 2주 동안은 6명으로 한번 좀 잡고 가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8명이면 기존의 4명에서 딱 2배가 된 건데 이 숫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사실은 8명 해서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일단은 이 융통성을 발휘해서 한시적으로 이것을 6명으로 한 것이죠. 예. 이 2주일 동안의 추세를 보면서 만약에 안정적으로 방역 통제가 잘 이루어진다면은 아마 이제 다시 8인까지로 모임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뭐 좀 더 기대하기로는 이 7월 15일 이후가 지나가면서 지금은 확진자가 500명 정도 수준이지만 이것이 만약에 전국적으로 200명 정도 수준까지 된다면은 전국적으로 1단계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수도권에서 주로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수도권 개념으로 보면은 분명히 지금 이 6인이 맞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국적으로 보면 사실은 1단계를 해도 무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에서 지금 발생하는 것이 70%, 80% 정도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것을 완화하기는 방역 당국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입니다. 네. 오늘 이 새 거리두기 개편안이 발표가 됐는데 이 내용의 가장 핵심을 좀 짚어보자면 아무래도 지자체별로 이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번 단계가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어들었는데 현재의 단계 수준을 옮긴다고 했을 때 적용되는 것이 서울, 경기 이쪽을 빼고는 뭐 대부분의 지역이 사실상 1단계로 편입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1단계라고 했을 때는 그 내용들을 보면은 어떤 집합 금지 제한도 없고 영업 제한도 없기 때문에 예전에 코로나19 이전이라든지 혹은 코로나19가 이제 2차 유행 오기 전에 있었던 작년 봄이라든지 그 정도 상황으로 돌아간다라고 이제 비수도권은 그렇게 보실 수 있겠고 네. 그리고 이제 인구를 좀 더 세분화해서 기초지자체별로도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가 얼마 나오느냐 여기에 따라서 조금 미세하게 더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열어놓고 있는 거리두기 개편안입니다. 네. 짚어주셨는데 이 다중이용시설의 운영도 좀 더 완화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1단계에서는 운영 시간이 제한이 없고요. 2단계에서는 새벽 영업을 이제 금지하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그동안 굉장히 힘들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이렇게 되면 좀 숨통을 트이지 않겠나 이런 기대감이 생길 것 같아요. 네, 집합금지라고 하는 가장 극단적인 조치의 경우도 4단계에만 해당을 하고 그것도 클럽이라든지 헌팅포차 이런 조금 더 특수한 시설에 한정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거의 집합금지는 사실상 거의 없어지는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현재 단계상 4단계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3단계에서 그나마 22시까지 제한이 있는데 현재는 2단계, 수도권도 2단계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냥 평상시 영업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수도권도 24시까지는 새벽 전까지는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증가를 하게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거꾸로 이제 만약에 방역에서 빈틈이 보여서 확진자가 다시 불어나서 이 거리두기 단계 자체가 흔들리는 그런 경우가 좀 우려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거리두기 단계는 이렇게 개편이 된다 치더라도 이것을 두고 이제 좀 세부적으로는 자율적으로 업체라든지 또 시민들 스스로 방역에 신경을 쓰는 그런 자세가 필수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다음 달부터는 수도권에서도 8명까지는 셋째 주부터 모임이 가능한데 또 8명도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이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이 8명에 헤아려지지가 않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백신을 맞은 2회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 있어서는 아예 계산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1회 접종 받았더라도 사실은 야외에서의 이 마스크 착용을 완화해 주는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완화해 준 부분들이 있어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원체 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기 때문에 본인이 접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마스크 잘 쓰실 것으로 보여서 사실은 야외에서의 이 완화는 생각보다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는 보입니다만은 사실 실내에서의 모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지금 이렇게 완화한다 할지라도
실내에서의 이제 거리두기라든지 즉 인원은 제한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식당이라든지 카페 같은 데서의 인원 제한이라든지 또는 식사하지 않을 때 마스크 쓰기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역 수칙은 지금 잘 지켜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앞으로 한두 달만 잘 지키면은 1단계로 다 가서 방역 수칙이 없어지는 상황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마지막 터널이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한두 달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예. 그 현재 경북 16개 시군 그리고 전남 전 지역, 경남의 10개 군, 강원의 15개 시군에서 길게는 7주간 개편안을 시범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후로 환자 수가 조금 늘긴 했는데 그렇게 뭐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고 지역 소비가 7.8% 증가하면서 경제가 좀 활성도가 좀 생긴 것 같아요. 네, 환자 수가 늘었다고는 하는데 이거 거리두기 개편하면서 완화가 돼서 는 것인지 확실하게 좀 파악하기 어려운 것은 굉장히 적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예. 경북 같은 경우는 10만 명당 확진자가 0.15명에서 0.2명 정도 올라갔고 전남은 0.3명에서 0.34명 올라간 수준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정도 개편안을 시도를 하더라도 확진자가 막 늘어나진 않겠다. 이런 사례들이 실제적으로 입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경남 같은 경우는 소비가 7.8% 증가했다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어서 확진자 수는 어느 정도 통제가 되면서 경제적인 효과는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경험적으로 나와 있는 거고 다만 한 가지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 영남이나 호남 지역에서 이런 시범 적용을 했는데 이 지역들이 농어촌이나 소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구 밀집이 그렇게 높지 않은 지역이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이 사례를 수도권이라든지 이쪽에 그대로 적용시키기는 어렵다. 수도권에서 거리두기를 완화를 하더라도 계속해서 경각심은 분명히 필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발표된 개편안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이 기숙사를 운영하는 뭐 사업장이나 종교시설, 요양시설 이런 곳들이 어떻게 보면 감염에 취약한 시설로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세부 지침도 나왔는데 2시간마다 10분 이상 자연 환기를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이렇게 환기를 하는 게 뭐 초반에 효과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긴 했지만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거 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실외 환경보다 실내 환경에서는 바이러스가 이게 농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환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자연 환기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그러면 상관은 없습니다. 잘 환기를 하면 되고 또 양방향으로 환기가 되면 더 좋겠죠. 양방향으로 환기가 안 될 경우 즉 창문하고 출입문 양쪽이 안 될 경우는 강제적으로라도 창문 쪽에 선풍기라든지 서큘레이터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환기를 시키면 충분히 가능한데 문제는 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 자연 환기는 안 되는 지하실 상황이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이죠. 네. 지하실에서도 사실은 송풍구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강제 환기를 잘 해야 되고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건물이라 그러면은 공조 시스템이 있게 되는데 이 공조 시스템에서 멸균만 잘해주면은 상당히 이 환기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긴 한데 우리나라 건축법에서는 아직 그런 것까지는 하고 있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전체 큰 건물에 있어서 지하실 환경 같은 데에 있어서는 사실은 공기를 환기시키는 과정 중에 중간에 가열을 한번 시킨다든지 하는 살균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지하실까지도 공조에 의해서 환기가 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에 있어서의 지하실에서의 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지하실에서 여러 무슨 이런 뭡니까 이런 환풍기가 있는 시설이기는 하지만 실내 운동 시설 같은 경우가 특히 그렇거든요. 네. 더구나 그 천장이 층고가 낮거나 할 경우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 환기가 안 될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 있어서도 우리 이 지하실에서의 환경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일반적인 환경에서 즉 이 고층 환경들에서는 뭐 콜센터나 이렇게 아주 밀집한 상황이 아니라면은 네. 어느 정도 사람들 간의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이 환기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앞으로 여름철이 되게 되면은 공조뿐만 아니라 냉방도 하게 되거든요. 네. 이 개별적인 냉방을 할 경우에 과연 창문을 열어놓고서 냉방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상당히 심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뭐 학교 같은 상황도 마찬가지고요. 뭐 학교는 여름에 방학이라 큰 문제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만 학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창문을 좀 열어놓고서 환기를 하는 특히 뭐 상점 같은 데는 창문을 열는 뿐만 아니라 출입문도 열어놓는 상황으로 환기를 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서 지금 이 환기라는 것은 마지막 여름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올 여름 중에 이 환기를 잘
개선을 시키면서 하면은 작년보다는 좀 더 나은 우리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실내 환기라는 것이 제일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환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작년 이야기를 잠깐 짚어주셔서 작년 여름 같은 경우에 보면은 말씀하셨던 에어컨이나 선풍기 뭐 창문을 연 상태에서 선풍기나 에어컨을 통해서 환기를 좀 더 도우면 좋다라고 짚어주시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작년 여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근데 사실 작년 여름만 해도 우리 환자 수가 또 그다지 많지도 않았었고요. 이 경험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시뮬레이션을 했더라도 이게 얼마나 환기에 의해서 바이러스가 줄어드는지에 대한 결과들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네. 하나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환기라는 것이 분명히 중요하고 특히 공조를 하는 환경들, 에어컨디션을 트는 환경들, 냉방기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는 것들은 확실히 중요하고요. 특히 이런 실내 환경에 있어서 마스크를 잘 써야 된다는 것은 에어컨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바람 있는 방향으로는 바이러스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예, 그 방향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도 구조적으로 좀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 지금 식당 환경 같은 데에서 강력한 수평 쪽으로 가는 바람이 있을 경우에 있어서는 큰 시설 안에서의 공기의 흐름이 일방향으로 되어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이 바람 방향에 따라서 감염이 확산되는 경우가 상당히 작년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올여름에 있어서도 이 공조를 할 때 에어컨 바람들에 대한 영향을 잘 생각을 하시고 또 특히 이 천장에서부터 내려오는 환기일 경우 전체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감염되는 카페 케이스들도 있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올해에는 작년의 경험을 거울 삼아서 어떻게 하면은 잘 할 수 있는지 업주들이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게끔 즉 환기에 있어서 바람의 방향을 잘 고려해서 여러 사람들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감염되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지게끔 지금 잘 생각을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네. 네. 환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2학기에는 그렇게 되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름방학 지나고 나면 전면적으로 등교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서 등교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같이 정해졌는데요. 1단계 같은 경우는 전면 등교, 그리고 2단계도 원칙적으로는 전면 등교입니다. 지역별로 상황에 따라서 학생 수의 3분의 2 정도 수준에서 조절할 수 있는 건데 원칙적으로는 전면 등교이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을 봤을 때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에 해당하는 이런 추세라면은 전국 모든 학교가 2학기는 현재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모두 전면 등교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교 인원 제한이 확실하게 적용되는 건 3단계부터거든요. 3단계에서 3분의 2 정원 이하가 적용이 되고 4단계가 이제 원격 수업 이렇게 되는데 네. 3, 4단계는 워낙 기준이 높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큰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2학기는 전면 등교가 매우 유력한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 좀 대비를 해야 될 것은 확진자 수가 불어나지는 않더라도 일단은 과밀된 그런 상태는 좀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교육당국에서 추가적인 대책을 좀 고심을 하고 검토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를 들면은 좀 학교에 따라서 주변에 인구는 많이 늘었는데 학교의 시설 자체는 크지 않은 이런 학교에서 이제 과밀 현상들이 많이 네.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학교에서는 뭐 예를 들면 과학실이라든지 이런 특별 교실을 일반 교실로 어느 정도 전환을 해서 쓰는 방법이라든가 또 이제 임시 이동식 어떤 모듈식이라고 하죠. 그런 건물을 설치를 일단 해서 과밀을 해소하는 이런 방안들이 추진이 될 것으로 봅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렇게 세 번째 개편안을 마련하게 된 그 배경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지금 백신 접종률이 보면은 30%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이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이 되면서 저희가 국민의 입장에서 어떤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우리 예방접종이 29.2%, 즉 1,500만 명 정도가 접종을 받았는데 실제로 눈에 띄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위중증 환자들이 굉장히 줄어서 150명 네. 이하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예, 사망자 수도 상당히 낮아져서 현재로서는 하루에 한두 명 정도이기 때문에 한 달로 봤을 때는 지난 6월 한 달만 보면 0.35%에 불과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도 1.32%라는 낮은 이 사망률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이미 나타나고는 있는데 사실은 안정적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개인적인 접촉에 의해서 45%가 감염이 되고 있고요. 감염 경로 불명 환자도 26%고요. 전파력이 강한 이 델타 변이주, 즉 인도 변이주가 얼마나 퍼질지 아직까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다가 18세에서부터 59세까지 본격적인 접종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일반 젊은 사람들의 활동성이 강한 이 전파력에 의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감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긴 하지만요. 네.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 환자 수가 줄어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만은 환자 수가 많이 늘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의료 체제라든지 역학조사 역량이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상으로 회복이 가까워졌다고 볼 수가 있죠. 뭐 빠르게는 한 두세 달 안에 사실은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7, 8, 9 요 석 달 동안 우리가 잘 지난다면은 이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해외 예들을 보더라도 한 50% 정도 이상이 접종이 되게 되면은 그런 마스크 완화 같은 것들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는 보는데 한 가지 마지막 변수가 이 델타 변이주가 과연 얼마나 빨리 확산이 되느냐 하는 것이 관건으로 보여요.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뭐 80개국 이상에서 전파가 되고 있고 영국의 예를 보면은 굉장히 지금 공포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가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일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자기 차례가 왔을 때 어떻게든 접종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젊은 층에서 이제 접종을 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 70% 이상 집단 면역을 가기 위한 이 과정이 과연 9월까지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하고 또 12세에서부터 17세까지의 접종을 언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또 하나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평론가 시각에서는 지금 이 개편안 시행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 어떤 걸 좀 짚어볼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그동안 위축되어 있던 경제적 효과 이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개편안 자체가 이것을 완화하겠다, 규제를 완화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호를 준 것이고 현재 확진자 수가 이 3차 유행 이후에 이제 그것이 사라졌다고 할 만큼 줄어든 것은 아니지만은 굉장히 걱정해도 될 정도는 아니다. 이런 또 뜻을 국민들한테 전파했다 이런 측면이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영업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늘어나고 소비들이 다시 일어날 거기 때문에 경제적인 효과는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충분히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그 백신의 속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그 1차 접종자 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1,500만 명을 넘었는데 이게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115일째 세운 기록인데 이게 얀센 백신 접종을 하면서 비약적으로 좀 속도가 빨라진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뭐 얀센 백신이 100만 명 더 들어옴으로 해갖고서 원래는 1,300만 명 정도 목표였었는데 1,400만 명을 달성하고 그것도 얀센 백신 100만 명에서 1,500만 명까지 된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예. 문제는 앞으로이죠. 7월 19일부터 유초중고 교직원하고 고3 학생들 이렇게 맞추게 되는데 여기까지는 아마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7월 달에 한 1,000만 명분 정도는 들어온다 그러고 이미 파이자 백신들이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7월 26일부터 이제 50대 애들 55세에서 59세 또 8월 초에는 50세에서부터 54세 접종을 하게 되는데 이 물량은 아직도 확정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8월 정도가 되면은 이 물량 확보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일단 8월 초가 지나면서 아마 다들 궁금해하시는 게 나는 언제 맞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예. 것으로 보이는데 49세에서부터 18세까지 사이의 연령들은 선착순으로 예약해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루에 100만 명 이상을 접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열흘이면 1,000만 명, 20일이면 2천만 명 아닙니까? 네. 그래서 8월 중에는 이 40대 이하 18세까지 맞추는 거는 큰 문제가 아닐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어떤 물량이 들어올 것인지 또 8월이 되게 되면은 지금 이 백신 중에서 모더나 백신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일단 병입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일단 그 물량들도 상당히 많이 풀릴 것으로는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더 좋은 부분은 노바백스가 좀 더 빨리 승인을 받는다면은 예. 9월 중에는 이 노바백스 물량도 들어올 수가 있어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요. SK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물량도 풀린다면은 사실은 8월, 9월이 되면서부터는 우리 젊은 층에 있어서는 좀 더 선택권을 가지고서 접종을 시킬 수 있는 여유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아직까지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나라 전체에서 지금 1억 명 정도의 백신을 확보한 상황에서 8, 9월 정도에 집중적으로만 들어온다면은 큰 문제 없는 데다가 또 젊은 층들의 그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선택권을 좀 부여하는 것도 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기존 코로나19 항체를 회피해서 다시 감염시킬 수 있다 이런 주장이 나왔었는데 이게 인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발견이 됐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현재 155건이 확인된 상태잖아요. 여기에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사실 대응은 어렵습니다. 이게 굉장히 전파 속도가 빠르고요. 64% 정도 전파 속도가 빠르다고 그러는데
영국의 경우를 보면은 뭐 2, 3주 만에 우세종이 되어버리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인도에서 처음 발생하면서 확산되는 데를 봤을 때 이중 변이주, 삼중 변이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이중 변이주에서도 또 약간 변이된 상황인데 인도에서의 그 확산뿐만 아니라 영국에서의 우세종으로 가는 상황을 보면은 한 달 전만 해도 환자가 1,000명대였던 것이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해서 지금은 10,000명 수준을 이 3, 4일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영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성인의 82%가 1차 접종을 받았어요. 네. 우리는 여기까지 가려면 벌써 몇 달이 더 있어야 갈 수가 있는 것인데 그 사이에 이 접종이 제대로 일어나지 젊은 사람들한테 다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델타 변이주가 전국으로 확산된다면은 우리가 방어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즉 역학조도 속도가 못 따라간다는 겁니다. 우리 K-방역이라는 것이 빠른 격리가 중요한 것인데 빠른 격리를 하기 전에 이미 N차 감염이 퍼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의 제일 관건은 이 델타 바이러스를 얼마나 빨리 모니터링을 해서 지자체에서 이 격리를 확실하게 하고 빨리 수습을 할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이 인도 변이주, 이 델타 변이주의 확산을 경계를 해야만 되는 것이고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이 변이주가 진짜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항체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나온다면은 3차 접종까지 가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2차 접종만 한다고 해도 뭐 80% 정도 예방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 변이주가 얼마나 역할을 할 것인지 아직까지도 확실치가 않고요.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 변이주들이 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영국이나 러시아 정도가 우세종으로 되어 있다고 보이지만 유럽도 만만치 않게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충분히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2차 접종을 좀 서둘러서 마치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데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영국에서의 결과를 보면은 1차 접종만 갖고서는 이게 예방이 안 된다는 역학적인 결과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제일 걱정되는 것이 지금 우리 1,500만 명 맞기는 했는데요. 이것이 다 1차 접종이거든요. 네네. 2차 접종인 경우는 8%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7.9%. 어떤 7.9% 정도 되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2차 접종을 빨리 해야만 돼서 그래서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2차 교차 접종까지 고려를 하고 있는 이유가 이 시기가 너무 늦어지게 되면은 이 델타 변이주가 확산될 가능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가능한 지금부터는 모더나 파이저 같은 3, 4주 만에 백신을 맞출 수 있는 뭐 얀센 백신도 괜찮습니다만은 이런 간격이 짧은 백신을 주로 해서 빨리 접종을 시킴으로 해서 2차 접종 이후에는 상당히 많은 방어력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사실은 근데 돌파 감염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크게 무서운 것은 아닙니다. 돌파 감염이 일어나서 딴 사람한테 감염을 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본인한테는 큰 증상이 나타나거나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델타 변이주라는 것이 확산세가 너무나 무서워서 이 부분들은 관리가 확실해져야 하겠죠. 네. 백신에 대한 이야기 쭉 저희가 나눠봤는데 국산 백신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느냐 여기에 우리 국민의 92.3%가 국산 백신은 필요하다라는 답변을 했어요. 근데 베트남에서도 지금 백신 개발이 뭐 이상 3상까지 갔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우리나라 지금 국산 백신의 개발 현황은 어디쯤 와 있는지 그리고 네. 뭐 임상 시험에 참여하는 데에 대해서는 약간 소극적인 것으로 좀 나타났단 말이죠.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좀 진행이 될까요? 네, 우리가 이제 접종 관련해가지고 계속 논란이 있었던 것이 뭐 화이자가 더 좋냐, 뭐 아스트라제네카는 어떠냐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사실 원론적으로는 어떤 백신이든 다종이 확보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조금 뒤처져 있던 부분이 한국의 국내 독자적 백신 개발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생각하시기에 코로나19 이거 오래 안 갈 텐데 이제 와서 백신 개발하면 뭐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백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올 수 있는 병이라든지 또 다른 병에 대한 그런 백신을 만들어내는 또 그런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축적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한국의 독자적인 백신 개발에 대해서 좀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근데 물론 현재 몇몇 업체에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임상에 들어가는 그런 단계이기는 합니다만은 좀 부족한 감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여론조사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국내 백신은 필요하다라고 한 사람들이 92% 정도 응답률이 나왔어요. 근데 임상에 참여할 의향이 있느냐 했을 때 없다가 78.6%가 네. 나왔습니다. 그리고 없는 이유의 상당수는 결국에는 안전성 문제였거든요. 이런 네. 것들을 감안했을 때 무엇을 앞으로 보완을 해줘서 임상에
필요한 그런 시민들을 모을 것이냐 이것을 좀 마련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 몇 가지 방법들이 이제 해야만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충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할 것, 그리고 실험 자체가 굉장히 투명하게 진행이 되고 공개되어야 할 것, 그리고 참여 시에 이 임상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유급 휴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느냐, 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임상에 참여를 했는데도 어떤 예방 효과가 부진하다 이런 경우에 우선적으로 이분이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방안들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번 조사 결과에서 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들이겠습니다. 네. 평론가님께서 임상시험에 참여하겠다는 비율이 낮은 이유로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짚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임상 3상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10만 명당 1명 내지 뭐 많아야 2명 나오는 상황에서는 10만 명을 해야 한두 명이 나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 하루로 쳤을 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방 효과를 증명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서 비교 임상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지금까지 개발되어 있는 백신들이랑 비교했을 때 과연 얼마나 효과가 나오느냐 그 숫자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해도 효과는 증명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맞히지를 못한다고 그러면은 안전성 문제는 그대로 남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해외에서 파이자, 모더나 뭐 모든 백신들이 3-4만 명 정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스트라제네카의 이 몇백만 명에 한 명씩 나오는 것들은 찾아내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건 못 찾아낸다 하더라도 일단은 부작용 사례는 찾아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불가능한 것이죠. 후발주자의 어쩔 수 없는 숙명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아닌 해외에서의 유행 지역이 있거든요. 그 유행 지역에서의 어느 정도 보상을 가지고서 어떤 예산을 가지고서 한다면 충분히 많은 사람들을 맞추면서 이 효과를 증명해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아직까지 우리가 그 임상 3상을 지금 하반기에 하면서 그렇게 많은 숫자를 모아서 과연 이 효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한 부분들이 있어서 뭐 가능하면 내년 초까지라도 이런 부분들이 완성이 돼서 국내 백신이 나와야만 앞으로의 3차 접종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물량 수급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네.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하나라도 상용화될 수 있는 백신이 나온다면은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좀 늦기는 했지만 이 국내 백신 생산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이런 임상시험을 처음으로 지금 삼성을 해보는 상용화 과정 또 상용화 이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다 봐야 되는 이것을 보통 우리가 임상 4상이라고까지 하는데요. 예, 상용화된 이후에 여러 가지 부작용 사례들이 많이 나오는 것들도 다 검토를 한 후에 일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쓸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국가에서 전략적으로도 앞으로 계속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